자, 그래서 크리스텐슨 교수가 제안한 Job to be done, 고객 해결 과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 고객 해결 과제 프레임워크. 이게 뭘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고객의 진짜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워야 돼요. 네? 야, 고객의 현재 해결 과제는 뭐야? 고객의 해결 과제는 뭐야, 도대체? 우리가 해결 과제를 알고나 있는 거야? 그냥 피상적으로, 야, 고객은 그냥 이런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모자란다는 거야. 실질적인 고객 해결 과제를 파악해라. 두 번째, 고객이 그 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가, 어떤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대안에 대한 고민, 관성적으로 이용하는 대안들. 세 번째, 그 대안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프로퍼 오퍼링, 최적합 오퍼링, 아주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안해야 된다는 거야. 이 네 가지의 방식으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하라는 거야. 최근에 스타트업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많이 쓰긴 하죠. 그죠? 우리의 고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점 때문에 현재 어떤 대안들을 이용하고 있는가? 근데 이 대안들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솔루션에 좀 더 눈길을 돌릴 것이야.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스타트업 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게 뭐야? 바로 뭔가 혁신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반로에서 스스로 이론적인 토대를 배우지 않았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기본적으로 자질이 좋은 스타트업 팀들은 반드시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IR용 사업계획서를 현재 만들고 있어. 그리고 투자를 받아, 그런 팀이. 근데 꼭 투자가 안 되는 팀들이 뭐예요? 특히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든 팀들은 이런 방식으로 절대 사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 박사 출신 5명으로 구성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이 기술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인텔 MS도 따라갈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해 주십시오. 끝. 시장과 고객과 커스터머 잡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망하는 스토리텔링인 거죠. 망하는 스토리텔링. 성공하는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이런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볼 때도 이 4가지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조깅화를 끌었던 건데, 나이키가 미국에서는 나이키 아이디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나이키 아이디는 뭐냐? 온라인 인터넷에서 주문 제작하는 거야. 나만의 조깅화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텍스타일도 내가 고를 수 있고, 컬러도 내가 고를 수 있고, 신발 치수 다 내가 커스터마이즈, 퍼스널라이제이션 해서 5일 내에 배송을 해줘. 나만의 운동화를. 그러면 이런 나만의 운동화 제작 서비스 나이키 아이디는 왜 탄생했을까? 이거를 고객 해결 과제 관점에서 해석을 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객은 누구였느냐? 고객은 24살. 이건 이제 페르소나. 고객의 페르소나를 규정한 거야. 24살에 나이키를 평소에 즐겨 신는 그런 이제 고객인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인 가구죠. 1인 가구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뭔가 내 몸매를 관리하기를 원하는 고객이겠죠. 이 고객들은 어떤 커스터머 잡, 어떤 고객 해결 과제를 갖고 있을까? 그냥 표면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신발 제조사의 관점에서의 고객 해결 과제는 아마도 요런 거. 조깅하는 동안 발 전체에 좀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면 좋아. 그러니까 한 시간을 예를 들면 조깅을 해도 발이 아프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고객 해결 과제일 수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신발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나이키는 거기에다가 커스터머 잡을 하나 더 넣은 거야. 그래, 이거는 펑셔널 잡이지. 펑셔널 잡. 이거는 기능적인 잡. 고객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해결 과제라고 본 거고, 조깅화에 대해서 바라는 거지. 아, 조깅화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게 해결 과제인 건데 실제로 점점 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인구 통계학적인 세대 변화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 또는 미래의 상황에서는 20대들은 이게 해결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해결 과제가 바로 이거가 될 거라고 예견한 거야. Express his personality. 이게 뭐야? 이모셔널 잡인 거야. 이거 나야.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순간 남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뽐내기 위해서 새로운 조깅화를 신고 싶다는 거지. 개성 표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고객의 새로운 커스터머 잡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몸 가꾸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는 20대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안 사귀어도 나한테 40만 원, 50만 원을 기꺼이 쓰는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맞춤형, 퍼스널라이제이션 가능한 퍼스널 조깅화를 서비스를 나이키 아이디라고 하는 브랜드로 런칭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커스터머 잡,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고객 해결 과제로 이것만 규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뉴발란스, 브룩스와 다른 조깅화를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을 거라는 거야. 근데 커스터머 잡을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뭐야? 나이키 아이디를 구매한 고객한테는 뭔가 스포티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같이 페어로 패키지 상품으로 낼 수도 있겠네? 또는 신발에 맞게 머리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게끔 헤어샵이랑 제휴해서 제휴 서비스도 할 수 있겠네? 뭐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발을 고객의 커스터머 잡을 고객 해결 과제를 펑셔널 잡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펑셔널 잡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경쟁 사업자보다 좀 더 다른 조깅화, 다른 컬러의 조깅화 뭐 이거에만 천착했다는 거야. 근데 커스터머 잡을 이모셔널 잡으로 전환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이키 아이디는 이런 서비스까지 같이 붙여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스토리야. 지금 내가 길게 얘기했지만 바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객 해결 과제의 계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궁극의 해결 과제인 메인 잡도 있지만 그 메인 잡에 딸려 있는 이 연관된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고객은 이 두 가지의 과제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랬을 때 고용한다는 거지. 그리고 고용하자마자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과거에 썼던 제품과 별반 다르지 않고 별반 다르지 않다면 즉시 해고한다는 거예요. 즉시 해고하고 다시 고용할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고객이다. 그래서 스타트업 팀들은 자기가 지속적인 고용의 상태로 제품 서비스로 포지션이 되려면 고객 해결 과제의 메인 잡과 이 연관된 과제에 대해서 가설적으로 처음에 규정을 하고 이게 가설이기 때문에 검증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이 뭐다? 바로 에릭 리스가 쓴 2011년에 쓴 린 스타트업이라고요. 린 스타트업에서 핵심은 뭐다? 바로 고객 가치를 가설적으로만 세우지 말고 가설로만 세우고 제품을 개발하면 피보팅도 못하고 망하니 망하지 않는 싼 값에 실패하는 방법으로 MVP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이터레이션, 반복적인 학습을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 고객 가치 명제를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검증하기 위한 툴킷을 제안한 거야. 에릭 리스가. 고객 해결 과제의 계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 과제, 그다음에 소망의 과제.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부르는데 메인 잡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 연관 과제는 이것도 같이 딸려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제. 소망의 과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궁극의 과제, 소망의 과제. 그럼 궁극의 과제, 소망의 과제 둘 다 모두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키 아이디의 사례처럼 펑셔널 잡이 있고 이모셔널 잡으로 또 계기가 또 나눠진다는 거야. 잡은. 그래서 펑셔널 잡은 어떻게 보면 눈에
빨리 보일 수도 있고 불편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짜증나거나 뭔가 이게 관찰을 시장과 고객의 관찰을 통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해요. 펑셔널 잡은. 근데 이모셔널 잡은 우리가 바로 판단하기가 힘들어. 계속해서 뭔가 뭐 샘플, 표본을 추출해서 그 고객들 대상으로 MVP 테스트, 1차 MVP 테스트를 해야지만 조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모셔널 잡들, 이런 잡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주로 이제 이모셔널 잡들일 거야. 왜냐하면 그 뭐 퍼스널, 아까 얘기한 대로 익스프레스 his personality,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인터뷰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사실은 이모셔널 잡이거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실제 시장과 고객을 인터뷰하지 않고 관찰도 하고, 실제로 내가 타깃을 한 고객들과 면밀하게 접촉하고, 스토리보드,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보드 또는 와이어프레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들려줬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펑셔널 잡보다는 이모셔널 잡에 대한 고통이 컸구나. 그럼 이모셔널 잡에 맞는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펑셔널 잡에 맞는 솔루션이 나오면 망한다는 거야. 고객이 고용했다가 해고되는 사태. 아까 샤오미와 LG전자의 사례를 제가 들었듯이 연관 과제, 소망의 과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계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거점 고객은 도대체 메인 잡과 연관된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궁극의 과제 중에서도 조금 더 가중이 있는 쪽이 이모셔널 잡인지 펑셔널 잡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돼. 자, 고객 해결 과제 노드맵이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왜 점점 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고객 해결 과제 중심적인 어프로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잡 노드맵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제안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잡 노드맵이 다른 게 아니라 1, 2, 3, 4, 5, 6번의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고객 해결 과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 과정이 바로 닌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핵심 타겟, 자, 1단계는 뭐냐면 핵심 타겟 고객의 선정과, 그죠? 고객 문제점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3, 4, 5, 가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한 또 가설과 또 탐색, 실제 MVP 테스트, 내부, 그 다음에 이제 5, 6번이 이 내부 자원 중심이 아니라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적인 접근, 반복적이고 빠른 실험, 실행, 이런 게 이제 MVP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가설, 그 다음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솔루션에 대한 가설, 이 두 가지의 가설을 모두 다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이고 빠른 실행, MVP를 기반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커스터머 잡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명확하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미 크리스텐슨 교수 때 2008년부터 이런 기본적인 이론적인 토대들이 다 나왔었다는 거야. 그래서 2011년도에 에릭 리스도 닌 스타트업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했던 여러 유명한 석학들이 제안했었던 고객 가치 지향적인 어프로치, 고객 가치 명제 중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 만들기에 대한 여러 이론적인 토대가 쌓이고 그게 2010년도에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까지 이어진 거야, 사실은. 2008년도에 나왔던 Reinventing Your Business 모델에서 제안했던 이 네 가지 구성 요소, 고객 가치 명제, 이윤 방정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가 9가지로 늘어난 게 바로 2010년도에 나온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개 빌딩 블록을 보면 크리스텐슨 교수가 얘기했던 4가지 구성 요소가 9개로 그냥 좀 이렇게 확장된 정도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뭐냐면 알렉산더 오스트왈드도, 저자인 알렉산더 오스트왈드도 크리스텐슨 교수의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프레임워크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쪽팔리니까 안 하겠지. 하지만
분명히 받았다는 거지.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했던 사람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제안되고 2011년도에 바로 닌 스타트업이 나온 거야. 에릭 리스에. 에릭 리스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얘기하는 사상, 크리스 헨슨 교수가 얘기하는 사상을 다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앞에서 이 정리됐던 내용들을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혁신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빨리 학습해라. 반복적으로 빨리 학습하라는 얘기는 결국 뭘 학습하라는 얘기죠? 고객 가치 명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빨리 학습하라는 거야. 뭘 가지고? MVP를 가지고. 미니멈하고 바이어블한 프로덕트를 가지고 빨리 학습을 해라 라고 이 사람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닌 스타트업의 실체는 뭐냐? 바로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제안이 되죠. 닌 스타트업의 닌 프로세스는 뭐냐? 자, 이렇게 원을 뺑뺑이를 여러 차례를 반복해서 굴려보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스타트업 팀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에서 출발하는데 이 사업 아이템이 이제 빌드 되겠죠. 빌드 돼서 이제 제품이 나올 거야. 근데 이 제품이 완제품일 필요는 없다는 게 에릭 리스의 사상이죠. 자, 완제품이 아니라 뭐다? 바로 MVP. MVP가 뭐죠? 미니멈하고 바이어블한 프로덕트. 미니멈, 최소로 존재 가능한, 최소로 존재 가능한 바이어블, 현실적인 제품. 이게 바로 MVP야. 한국말로 해석하면 최소 존속 제품, 최소 기능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최소 존속 제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고객의 문제점에 대한 가설, 고객 해결 과제에 대한 가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고객의 메인 잡은 딱 한 가지, 연관된 과제 2가지 정도일 거야 아마.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파일럿 테스트,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려는 얘기야. 그게 MVP야. 그래서 빨리 측정해라. 고객이 실제로 그 해결 과제가 해결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측정해서 데이터로 남기라는 거야. 데이터로. 스타트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야.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이 우리 제품을 쓰면서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 또 데이터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실제 정량적인 데이터, 하루에 몇 번 들어왔는지, 서비스인 경우에는 얼마나 전환이 됐는지, 우리가 원하는 상품 정보 페이지로 100명이 유입돼서 50명이 갔는지 10명이 갔는지, 이게 다 숫자로 다 매저먼트 돼서 데이터화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피벗을 하라는 거예요. 피벗을. 완제품을 만들고 피벗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왜? 완제품을 만들면 자원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완제품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심지어 그냥 스토리보드 몇 장도 된다는 거야. MVP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스토리보드 한두 장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서 피드백을 듣는 것도 데이터인 거야. 그래서 다시 고객의 그 피드백과 실제 고객의 로그, 정량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아이디어에 반영해라. 우리 제품 아이디어에 사업 아이템에 다시 반영해서 리빌드, 빌드업을 하고 두 번째 MVP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매저먼트 해라. 그래서 고객의 해결 과제에 가까운 수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 번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고객 가치 명제가 확실해질 때까지 돌려라. 빠르게, 그것도. 그게 바로 MVP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이 MVP의 개념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뀐 조직이 바로 GE야. 그래서 2016년 중반에, 2017년이죠. 2017년 중반에 124년 된 올드 스타트업의 귀환, 2016년이네요. 2016년 3월에 124년 된 오래된 올드 스타트업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블룸버그 비즈니스의 표지를 장식한 기사가 실려집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 누구냐? GE를 124년 전에 설립한 창업자죠.
이 에디슨이 등장하고 바로 옆에 이게 바로 제프리 이멜트 현재 이제 사임하고 2016년 당시에 회장이 여기 조그맣게 등장해요. 그래서 에디슨의 저 혁신적인 정신을 지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올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쓴 거야. 자, 이 용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해외는 스타트업을 작은 조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혁신 조직으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이퀄 혁신 조직, 작은 조직이 아니라. 한국은 대부분 작은 조직 관점에서 스타트업을 봐요. 인원이 10명 이하고 창업자의 나이도 39살 이하고 정부 지원 제도 또한 작은 조직에 맞춰져 있어. 3년 미만이어야지만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창업자의 나이가 만 39살 이하여야지만 혜택이 더 커. 이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 조직이 아니라 작은 조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미국과 유럽은 스타트업 이퀄 혁신 조직인 거야. 그냥. 혁신 조직이기 때문에 GE가 바로 이런 새로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하기에 이른 겁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린 스타트업에서 제안하는 린 프로세스가 그대로 대기업에도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패스트워크, GE의 패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understanding customer need. 고객의 실질적인 니즈가 뭐야? 고객이 누구야? 우리 고객의 충족되지 않은 니즈 또는 고객의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거기 보면 포인트 오브 뷰.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문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leap of faith. leap of faith라고 해서 가설을 고객 문제점에 대한 가설을 그래서 두세 가지로만 정리해. 두세 가지로 고객의 문제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야? define your minimum viable product. 완제품을 만들지 말고 GE 디자인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큰 3D 프린터와 CNC 밀링 머신, 팹랩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워킹 샘플을 빨리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고객과 함께 현장에 가서 실제로 문제점이 해결되는지를 학습하자.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학습 지표를 설계하고 피봇할 건지 유지할 건지를 결정하고 유지할 걸로 결정되면 바로 제품화. 피봇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MVP 테스트를 돌린다. 이 개념이 GE에 의해서 받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사례죠. 그래서 R&D 기간이 8년이었던 거를 현재 GE는 3년으로 줄였어요. 이 프로세스를 도입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실제로 영상으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고객 가치를 찾는 방법, 잡 베이스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가치 명제를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복귀하는 차원에서 고객 가치 명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점점 더 비즈니스 환경은 확실한 상황은 없다는 거죠. 경쟁사를 이제 규정할 수 없어. 스타트업은 더 그렇지. 스타트업한테 경쟁사가 특정 지을 수 있을까? 절대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고객 가치 명제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이윤 방정식,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 이게 크리스텐슨 교수의 비즈니스 모델의 접근 방식이란 거예요.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원과 이윤 공식 중심이 아니라 방정식 중심이 아니라 고객 가치 명제를 어떻게 전파하고 확산할 수 있을지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한 거야.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조앤 마그레타의 내러티브 테스트, 그 다음에 크리스텐슨 교수의 고객 가치 명제 중심의 접근 방법, 커스터머 잡 투 비 단, 고객 해결 과제에 대한 이론 개념과 그 다음에 사례,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는 참과 거짓이 뚜렷한 식이고 논리학에서는 옳고 그름이 뚜렷한 문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 가치 명제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가치 있다라고 머릿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인지적 작동이 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문장이란 뜻이야. 마치 하나의 식처럼 다가오는 거지.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제품이 비슷한 거야. 그래, 저 제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거지 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공식처럼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게 명제인 거야. 그게 가치 명제인 거야. 그게 고객 가치 명제인 거야. 자, 그러면 효용과 가치는 또 무엇이 다른가? 고객 효용이 높은 제품, 고객 가치가 높은 제품. 효용과 가치는 다른 말인데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개입되는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어떤 제품을 볼 때 효용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고객이 있고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효용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축구공, 자, 양말, 모든 제품이 그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바라보는 고객이 동일한 효용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경제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도 결국 내가 투입하는 코스트, 내가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의 합이 있고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효용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재화의 선택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효용이야. 그러니까 코스트와 베니핏의 싸움, 비용과 효용의 함수가 작동한단 말이야. 머릿속에서는 고객은. 항상 비용보다 효용이 높은 지점에서 재화의 구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객은. 근데 그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품은 효용이 120이고 어떤 제품은 효용이 70이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고객이 그 제품을 바라보는 효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치는 뭐냐? 가치는 효용이 일반화된 상태야.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효용이 일반화된다는 것은 플랫폼 전략에서 네트워크 효과처럼 어떤 특정한 제품과 서비스가 타겟팅하는 고객이 한 100만 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만 명. 이 100만 명 중에 한두 사람이 좋아하면 그 한두 사람의 효용이 있는 거죠. 하지만 99만 9,999명은 효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쓰겠지. 그러니까 한 명과 두 명의 효용이 있는 제품으로 남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제품을 우리가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은 100만 명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인데 한 2, 3년 후에 적어도 90만 명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씁니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수준으로 효용이 일반화된 거라고. 효용이 일반화된 거야. 그러면 일반화된 상태에서는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효용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가치는 효용이 일반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넘버 오브 다운로드 유저, 다운로드의 숫자, 그 다운로드 숫자에서 매월 일어나는 구매 전환율 이런 게 다 뭐야? 가치인 거야. 내 제품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정량적인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왜? 효용이 일반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용이 일반화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겟으로 하는 거의 전체 고객 상당수가 가치가 있다라고 뭔가 인지적으로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효용이 일반화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인지적 작동이 일어나는 고객의 수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는 거야. 어느 정도. 레인지라도.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이렇게. 우리의 제품을 쓰는 고객은 현재 1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매월 구매하는 고객은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가치를 획득했다는 거야. 근데 효용은 좀 아까 다른 거죠. 그 100만 명 중에서 2명만 써도 효용이 있는 거야. 그 2명한테는. 그게 효용이란 거고. 그래서 고객 가치 명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타겟팅하는 핵심 고객 다수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로부터 솔루션이죠. 새로운 해결책이에요. 새로운 해결책으로부터 균질하고 균일한 효용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메시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서비스는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 이렇게라고 하는 부분이 뭐야? 고객 가치 명제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 제품은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렇습니다에 들어가는 문장은 계속 변하는 거야. 고객이 확정되면서. 그래서 오래된 기업일수록 고객 가치 명제가 딱 세팅이 돼요. 애플 아이폰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심상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가장 편리하고 간지나는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다. 이걸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쓰는 전 세계 거의 대다수가 비슷한 메타포, 비슷한
인지적 작동을 느낀다면 바로 가치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 포지셔닝이 된 상태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망한 펜텍이 아직 안 망하고 화이 신청해가지고 계속 생존하고 있는데, 그런 펜텍이라고 하는 단말 제조사가 똑같은 가치 명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10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애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더 간지나는 스마트폰. 이렇게 가치 명제를 들이밀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 가치 명제에 동의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죠? 네, 허상으로 가치 명제를 떠들고 다니는 거랑 다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품이 초기에 런칭할 때 가치 명제를 그래서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오히려 이런 가치 명제가 아니라 펜텍 같은 경우에 정말 기사회생에서 새로운 니치 시장을 장악하는 가치 명제는 이런 가치 명제가 아니라 24시간, 예를 들면 24시간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를 장착한 저렴한 스마트폰.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만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먹힐 수도 있다는 거지. 왜? 고객은 그 고객의 그런 메시지에 소구하는 고객군들이 최소한 50만 명이 존재한다면 그 50만 명한테 통할 수 있는 가치 명제가 중요한 거지, 전 세계 또는 국민 모두에 통할 수 있는 가치 명제를 초기 단계에서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점 고객의 규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거점 고객에서 통과하고 인접시장으로 넘어갈 때 뭐 이렇게 바뀔 수는 있겠지. 그래서 고객가치 명제라고 하는 것은 초기 거점 시장에 진입했을 때, 인접시장으로 확대할 때, 전체 시장으로 확대할 때 가치 명제는 다 바뀌는 거야. 왜? 고객이 바뀌니까. 고객과 시장이 바뀌면 고객 가치 명제도, 왜? 고객이 바뀌는데 당연히 가치 명제가 바뀌겠지. 그래서 가치 명제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다. 살아있는 거다. 디즈니랜드도 결국은 처음부터 이런 가치 명제로 시작을 했을까? 디즈니랜드가 지금은 이게 가치 명제야. 또 most happiest world, plac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애들한테는 그래. 왜? 핵심 고객이 부모가 아니라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디즈니랜드 너무너무 가고 싶지. 왜? 영화로 봤던 코코 뭐 이런 디즈니랜드가 지금 픽사 인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캐릭터들을 디즈니랜드에 다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애니메이션 영화로만 봤던 저 캐릭터를 만져볼 수 있어? 애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꿈인 거지.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가자마자 막 뛰고 난리가 나잖아, 막 애들이. 부모들이 힘들어하지. 그게 가치 명제인 거예요. 근데 에버랜드가 만약에 에버랜드가 저 가치 명제를 똑같이 사용하면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떤 고객은 동의할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은 장난해? 지금 디즈니랜드랑 지금 비교하겠다는 거야? 삼성 에버랜드? 웃기고 앉았네. 악성 대플이다 막 댓글이 달리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이 정도 레벨의 가치 명제를 설득시키기에는 아직 그 가치 명제가 여물지 않았다. 삼성 에버랜드에 맞는 기존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가치 명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명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 또는 작동되는 방식으로 반드시 제한되는 하나의 기제다. 이 기제를 보면서 고객은 생각하는 거지. 나의 문제점을 그러면 얘들을 고용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해결이 돼. 그럼 뭐야? 저 가치 명제가 살아남는 거야. 그 가치 명제가 살아남는 동시에 뭐야? 레퍼럴이 되는 거야. 레퍼럴. 빠른 속도로. 왜? 나랑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전달을 해줄 거니까. 저 가치 명제를. 야, 내가 써보니까 얘네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맞더라. 너도 한번 써봐.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바이럴, 레퍼럴 되는 거야. 레퍼럴이 마케팅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빠른 속도로 고객 가치 명제가 레퍼럴이 되면 그게 뭐예요? 거점 시장을 빨리 획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가치 명제를 스타트업 팀들이 초기에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메타포로 반드시 개발을 해야 돼. 우리 제품은 바로 땡땡땡입니다. 고객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바로 땡땡땡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패스트푸드 체인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크리스텐슨 교수가 개입했던, 컨설팅 했었던 고객 가치 명제, 커스터머 잡, 그러니까 고객 해결 과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찾았던 사례예요. 밀크쉐이크를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 고민에 빠져 있는 한 실제 패스트푸드 체인의 사례인데, 처음에는 이제 크리스텐슨 교수가 개입하지 않았던 시점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얘기했던 모든 수단을 다 강구를 했어. 처음에 제품에 이제 집중해 보는 거죠. 제품에 집중하는 방법은 뭐예요? 더 다양한 종류의 맛, 토핑을 기존 제품에 추가하거나 다른 어떤 경쟁점보다도 크림이 풍부한 밀크쉐이크를 다시 한번 출시를 해본 거야. 이게 제품의 변화를 가해보는 거죠.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기존 밀크쉐이크에. 근데 뭐야? without result. 별로 성과가 없었어. 그래서 고객이 한번, 그래, 우리도 그럼 고객을 한번 피드백을 한번 들어볼까? 근데 고객의 피드백을 듣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야. 이게 이제 기존의 마케팅에서는 소비자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모더레이터를 써서 일명경에 있는 그 회의실에 그 8명, 10명씩 그룹핑을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요. FGI라고 합니다. FGI. 실사업체에서 주로 많이 해. 그래서 마케팅 조사 방법에 아주 일반화된 방법이야. 일종의 임의할당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특정 연령대에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임의할당해 가지고 8명,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모더레이터가 2시간 동안 돈 주고 10만 원씩 줘. 오면 10만 원씩 이제 상품권 주고 이제 인터뷰를 받는 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 뭘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결국 고객의 실제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저희 제품 어떤 문제가 있길래 안 쓰시나요? 그러면 고객의 실제 그 프리퍼런스라고 선호하는 거 위주로 얘기하기보다는 질문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 문제점이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이게 따라가. 그러니까 뭐야? 고객의 실질적인 정말 리빌드 프리퍼런스, 정말 여기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문제점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버벌리 그냥 따라가는 이상한 이 제품에 대한 온갖 문제점들이라고 생각되는 걸 다 쏟아내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고객의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거를 그러면 제품에 반영해서 개선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다른 소득 없이 실패를 끝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제품 지향적이었던 거예요. 고객의 피드백을 실제로 받았지만 그 피드백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개선에 대한 피드백이겠지. 그러니까 제품 개선했는데 without, 그죠? significant result.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켓 세그멘테이션까지 했다는 거야. 마케팅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가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한 거야. 그래서 지역별, 연령별, 미국이 크니까 동부와 서부로 좀 나눠서 동부는 이런 제품, 서부는 이런 제품.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타겟 고객을 재선별하고 해당 세분 시장별로 고객의 소비 습관까지 고려해가지고 밀크쉐이크를 세분화해서 판매를 했지만 결국 without still no result이야. 이 세 가지가 뭐야?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 써봤는데 매출액이 올라지 않아. 이거 밀크쉐이크 그러면 이거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크리스텐슨 교수가 최근에 커스터머 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양반 한번 불러서 자문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자문을 한 거예요. 자문을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여태까지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봤잖냐. 나는 그거 안 할 거다. 그냥 고객한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시츄에이션, 고객이 처한 시츄에이션을 관찰하자. 그래서 옵저베이션, 고객 행동 관찰 기법들이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야. 마케팅에서. 고객한테 자꾸 제품에 대해서 묻지 말고 고객의 커스터머 비헤이비어, 고객의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파리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사파리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실제 노트인데 고객의 실제 현장에서 내가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단계로 설정하는 거야. 고객이 주문을 한다. 주문하기 전에 상담원과 예를 들면 뭐 커뮤니케이션 한다. 주문한다. 뭐 1분 정도 소요가 된다. 제품이 나온다. 뭐 이렇게 가져간다. 이런 것들을 다 프로세스별로 이런 거를 이제 서비스 사파리 다이어리 기법이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옵저베이션 한 거야. 그래서 모든 가맹점에서 밀크쉐이크만 구매하는 사람만 관찰한 거야. 밀크쉐이크만 구매하는 사람을 관찰을 해보니까 주로 작업복을 입은 채로 그러니까 양복이나 작업복을 헐레벌떡 입은 채로 구매하는데 거의 오전 8시 전에 거의 대부분 밀크쉐이크만 구매를 해. 패스트푸드 체인이기 때문에 가족과 연인끼리 많이 오는데 이상하게 밀크쉐이크만 오전 8시에 혼자서 작업복을 입은 채로 구매하네. 관찰을 해보니까. 그리고 다른 건 어떤 것도 주문하지 않고 오로지 밀크쉐이크만 주문해.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고객 인터뷰를 했는데 제품에 대한 인터뷰가 아니라 구매와 관련된 컨텍스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왜 오전 8시에 작업복을 입고 오시나요? 밀크쉐이크가 왜 오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구매 동기에 대한 것에 대한 것만 청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이 뭐냐? 팩트가 고객은 그저 출근길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졸음을 깨기 위해서 밀크쉐이크를 구매했던 거야. 무료함과 졸음을 깨기 위해서. 끝!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는 주문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야? 그래서 내린 결론 고객은 밀크쉐이크라고 하는 제품 그리고 밀크쉐이크의 맛에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 뭐야? 고객 해결 과제, 커스터머 잡을 잘못 설정하고 있었던 거야. 이전 조직은. 고객 해결 과제를 펑셔널 잡에 초점 맞췄던 거야. 펑셔널 잡 뭐야? 맛이 뭔가 문제가 있다.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단조로워서 문제가 있다. 고객의 커스터머 잡을 제품의 맛에서만 주로 또는 종류에 대해서만 천착을 했던 거야. 근데 크리스텐슨 교수는 새로운 행동 관찰 기법을 통해서 커스터머 잡을 재규정합니다. 야, 커스터머 잡은 그게 아니라 그냥 출근길에 한 손으로 즉시 소비하면서 떨어뜨렸을 때 쏟아지지 않고 끈적끈적거리잖아. 밀크쉐이크니까. 물이 아니니까. 출출함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냥 필요했던 거야. 이게 커스터머 잡이야. 왜? 머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길에 내가 배고프고 졸음도 무료함도 달리고 싶어. 근데 경쟁제가 있어서 경쟁제가 뭐냐면 도넛, 바나나, 베이글 이런 거야. 그래서 도넛 집에서 들고 오고 바나나 같은 거 싸오면서 먹다가 떨어뜨리면 뭐야? 시트가 더러워지잖아. 이게 뭐야? 연관된 과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메인 잡은 해결이 되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릴레이티드 잡, 연관된 잡들이 짜증나는 거야. 부스러기에 남고 도넛, 바나나, 베이글 부스러기에 남고 바나나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짓뭉겨봐. 그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닥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런 모든 경쟁제, 이 대안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그나마 밀크쉐이크가 해결한다라고 메타포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커스터머 잡을 갖고 있는 출퇴근을 차로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통근자들에 한해서 이 커스터머 잡이 형성이 된 거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밀크쉐이크였던 거지. 그냥 도넛, 바나나, 베이글을 썼는데 이 대안들이 자기의 커스터머 잡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뭐야? 솔루션이 그러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야. 제품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솔루션을 제안하냐면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설치합시다. 왜? 작업복과 양복을 두른 채 그냥 오전 8시에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대기를 해야 돼. 나 밀크쉐이크 하나만 그냥 가져나가면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한 5명이 대기하고 있어. 그럼 그냥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액이 안 오르지. 야, 매출액 오르는 방법은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그냥 플레인 밀크쉐이크 하나만 빨리 구매하고 가져나갈 수 있는 밴딩 머신을 하나 설치하자. 모든 가맹점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매출액이 3배로 뛰어요. 밀크쉐이크 매출액. 이거 뭐야? 커스터머 잡을 뭘로 제품에 어떤 변화도 없이 매출액이 증가해요. 그건 뭐야? 커스터머 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이 키오스크를 다른 곳에 팔기 시작해. 라이센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커스터머 잡이 정말로 제대로 잡혀져야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점점 더 제품 지향적인 이노베이션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처를 늘린다고 고객 가치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의 소비자 조사 방법, 특히 FGI 같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대면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야? 유저 클레임. 유저로부터 우리 제품 또는 서비스가 개선해야 될 게 뭘까요? 또는 앞으로 취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걸 주로 물어봐. 그러면 고객은 뭐냐면 stated preference라고 하는 용어, 마케팅에 쓰는 건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근데 나의 진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stated preference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진짜 리빌드 프리퍼런스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커스터머 잡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스프릿 에어라인, 이건 미국의 실제 저가 항공사인데 저가 항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냐면 앞으로 우리 스프릿 에어라인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까요? 짐칸을 늘려주세요. 질문이 이러면 어떻게 할까? 대부분 답변은 좌석을 좀 넓혀주세요. 충분치 않은 짐칸을 늘려주세요. 기내 오락시설이 그지 같아요. 오락시설을 조금 더 최신식으로 구비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스테이티드 프리퍼런스야. 리빌드 프리퍼런스는 뭐야? 고객의 저가 항공사에 대한 리빌드 프리퍼런스는 뭘까? 그냥 저스트 결론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더 저렴한 항공권일 뿐인 거야. 스프리트 에어라인에 만약에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좌석도 늘리고 짐칸도 늘리고 오락시설도 구매하느라고 돈을 1억 달러를 썼어. 1억 달러 썼는데 가격은 똑같아. 심지어 가격을 좀 올려.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저가 항공사보다는 10달러가 비싸지만 이런 것들 다 해결했어요.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고객의 커스터머 잡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커스터머 잡은 그저 더 싼 가격에 항공권을 제공받는 것. 이게 커스터머 잡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존의 전통적인 소비자 조사 방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크리스텐슨 교수의 사실은 이야기죠. 이거를 가장 잘 실행했던 사람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야.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고객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객이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고객이 뭘 알아? 이런 거지. 고객은 주어져야지만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헨리 포드의 일한 거예요. 헨리 포드가 이제 만약 고객에게 자동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한테 고객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물어봤다면 그저 그들은 더 빠른 마리오라고 답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자 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런 기능도 추가해 주세요. 이런 기능도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스테이티드 프리퍼런스. 하지만 실제 그 모든 거를 그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서 저희가 출시합니다 하고 얘기한들 고객은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이거 전혀 필요 없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티드 프리퍼런스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 고객의 리빌드 프리퍼런스에 집착해야 된다. 숨겨진 욕망, 내재적 욕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마켓 세그멘테이션도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고 제품, 고객 직접 의견 청취를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개선해야 될 것들, 시장 세분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많이 작동되지 않는 시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메인 잡은 연관된 잡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케이스인 경우에는 메인 잡, 궁극의 과제는 뭐였죠? 출근길에 아침 한 9시까지 무조건 출근해야 되는데 차를 1시간 정도 몰아야 되는 미국 전역에 정말 한 7, 8천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은
이런 메인 잡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잠도 깨고 무료함도 달래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는 필요해. 이게 그냥 커스터머 잡인 거야. 이것과 연관된 잡이 이제 두 가지 잡으로 쪼개진다는 거죠. 한쪽은 일단 아침 10시 전 출근해서 뭔가 업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10시 전에 좀 배고픔을 좀 나는 무조건 해결해야 돼. 이런 고객이 있어. 이 메인 잡과 함께 이 연관된 잡을 갖고 있는 고객이 있고, 이 메인 잡과 함께 그래 여름에 주로 많이 팔리니까 더운 날씨에 뭔가 상쾌한 것이 아침에 들어와 줘야지만 일이 잘 되는 이 잡의 성격은 뭡니까? 펑셔널 잡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러니까 밀크쉐이크 고객의 커스터머 잡은 이모셔널 잡이었던 거야. 완벽하게 100%. 근데 기존의 패스트푸드 체인은 펑셔널 잡에만 집착했던 거야. 이 펑셔널 잡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고객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사줄 거야. 하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펑셔널 잡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왜? 커스터머 잡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자, 이 사례가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아까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이런 방식은 이제 한물이 갔다.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보다는 존속적 혁신에 가깝다. 이전 제품의 업그레이드일 뿐이다. 왜?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이전 버전보다 더 높은 사양, 더 괜찮은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제품을 기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에서 주로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개발하기 때문에. 하지만 스타트업은 이렇게 개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스타트업은 아예 처음부터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혁신 조직이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버전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야? Drop to be done. 커스터머 드롭 베이스의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고객 가치 명제가 뭐지? 고객의 실제 문제점이 뭐지? 고객 해결 과제는 뭐지? 그래서 어떤 상태에 도달할 때 우리 제품이 고용될까? 스타트업은 그래서 이전 버전의 업그레이드를 제한하는 그런 모델로는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이전 버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버전 그 자체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전 버전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조직적 특성상. 하지만 스타트업은 이렇게 가다가는 대기업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드롭 베이스의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의 실제 커스터머 잡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 가설적으로. 그 가설에 대한 검증을 MVP 테스트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기대되는 결과, 아웃컴. 그러니까 드롭 투 비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런 것일 거야. 그리고 고객에게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이런 것일 거야. 이것이 해결됐을 때 고객은 이런 결론과 기대되는 결과에 도달할 거야.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롭 베이스의 어프로치가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결국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죽는 거는 바로 새로운 해결책이 제한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ingest medicine, 약을 섭취해야만 되는 고객, 자, 환자죠. 환자의 커스터머 잡은 뭐야? 약을 섭취하는 거야. 정기적으로 약을 섭취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정기적으로 약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커스터머 잡이야. 그 커스터머 잡을 기존의 솔루션은 뭐예요? 필스 앤 샷.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 방법밖에 없어. 예를 들면. 근데 필스 앤 샷의 문제점 뭘까요? 여전히 한계점 뭘까? 정기적으로 복용하기가 쉽지가 않아. 내가 까먹으면 내 상태가 나빠질 수 있어. 자, 그래서 근데 새로운 솔루션이 뭐야? 스킨 패치. 예를 들면 까먹을 필요가 없잖아. 패치하면 24시간 갑니다. 효용이. 그럼 뭐야? 필스 앤 샷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커스터머 잡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스타트업은 뭐냐? 기존의 이전 버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생존해 있었던 올드 솔루션을 본인들이 만드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뭐야? 새로운 스토리가 필요한 거야.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한다? 기존의
핵심 자원과 이윤 공식에 천착하는 스토리텔링으로는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고객 가치 명제 중심적인 스토리텔링에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된다. 계속 거듭되지만 하지만 커스터머 잡은 쉬운 개념은 아니다. 메인 잡과 연관된 과제에 대한 고민을 관찰을 고객으로부터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의 실질적인 해결 과제가 펑셔널 잡에 가까운지 이모셔널 잡에 가까운지 두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 해결 과제를 새롭게 리디파인하고 고객 해결 과제를 새롭게 재정의를 해야지만 경쟁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경쟁사가 실제 경쟁사가 아니라 고객 해결 과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도 잡에 따라서 재결정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장장 진행을 했는데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모든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 팀들은 절대적으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스토리텔링 방법으로는 새로운 버전으로 이전 버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전 버전을 이기기 위한 새로운 전략, 비즈니스 모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 가치 명제, 그리고 커스터머 잡, 고객 해결 과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